반갑습니다. 여학집 다 들고 오셨죠? 자, 오늘부터는 이제 기본수가 아니고 5, 6월 이제 마지막 이론 과정인데 5, 6월 과정은 이제 요약집으로 수업이 진행되겠습니다. 책을 다 받으셨을 건데 가볍고 좋죠? 두 과목이 한 권에 들어있으니까 좋죠? 그죠? 책이 모든 과목이 200페이지도 안 되고 이게 190페이지밖에 안 되는데 개론은 그죠? 여기에 이제 모든 부분이 다 들어있겠죠. 중요한 게. 그러니까 5, 6월 과정은 그동안에 여러분들이 6개월 동안에 이론 과정을 거치면서 인문 이론, 이제 기본 이론, 뭐 심화 이론 이 세 번 이론 과정을 거쳤잖아요. 그러니까 이론도 어느 정도 정립이 돼 있을 건데 이제 그 6개월 동안 들은 내용 중에서 이제 정말 그 단원별로 중요 부분만을 골라가지고 이제 다시 한번 총정리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론이 좀 접목돼 있어야 그죠? 요약 강의가 자기 그 실력으로 이게 향상될 수 있는 길이 될 건데 이 5, 6월 수업을 들으면서 3, 4월에 수업했던 내용이 있잖아요. 그죠? 그 3, 4월 수업했던 내용을 먼저 한번 들어보고 아니면 3, 4월 수업했던 내용 중에 이제 중요 포인트를 한번 점검하고 5, 6월 이 수업을 병행해서 들어가면은 아주 학습 효과가 높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리 이제 3, 4월 수업 때 했던 내용을 한번 점검하고 그리고 이제 5, 6월 수업을 듣죠. 실제 와서 수업을 듣고 집에 와서 공부하실 때는 오늘 수업들은 단원에 관계되는 기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복습하실 때는 오늘 1편 총론이 끝나면 1편 총론 부분에 관계되는 기출 문제를 한두 번 반복해서 쭉 풀어보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적응력도 좀 길러가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면 효율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1편의 총론 부분은 뭐 그다지 어려운 것도 없고 한 3개 정도 이렇게 예상되는 부분인데요. 1절에 그 부동산 학의 개념하고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 이제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개 정도를 예상을 하셔야 되겠죠. 부동산 학은 여러 학자들이 다양하게 정의를 합니다. 근데 그 한 개 정도는 기억을 하는 게 좋죠. 김영진 교수가 정의한 내용, 부동산학은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와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이렇게 규정해 놓고 있죠.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제 원리와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응용과학이다 그랬는데 거기서 원리가 능률화의 원리, 이 원리가 이론 분야를 뜻하고요. 응용 기술, 이 기술이 실무 영역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활동은 이론과 실무라는 두 가지 영역이 있고 초점 이론 분야는 과학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리고 실무 영역은 기술성의 기초를 두고 있다. 그래서 나중에 또 나오겠지만 그 모든 부동산 활동은 과학성과 기술성이라는 양면성 있는 활동이다. 요걸 이제 한 개 알아둬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그 학문, 그 부동산학의 정의에서 부동산학은 원리와 응용기술을 개척하는 종합과학임에서도 응용과학이라고 그랬죠. 그죠? 그게 이제 학문적 성격이 나타나 있지. 그러니까 부동산학은 이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종합과학이고 또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실들을 법제화시킨 응용과학입니다. 세 가지 측면에서 기술적, 경제적, 법률 측면에서의 모든 능력을 다 고려하는 종합과학이고 응용과학이다. 그게 또 보면 학문적 성격해가지고 또 많죠. 경험과학이다. 그리고 사회과학이죠. 사회현상을 다루는 사회과학이고 윤리의식에 입각한 규범과학이고 실천과학입니다. 근데 부동산학은 종합과학이지 순수과학은 될 수가 없다. 그리고 또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은 아니다. 그 부동산학은 우리 주변에 나타나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법제화시킨 학문이니까 구체적 학문이지 추상적 학문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그래서 학문적 성격이 아닌 게 요게 이제 시험 포인트예요. 순수과학이 아니고 종합과학이자 응용과학이다. 그리고 사회현상을 다루는 거니까 사회과학이지 자연과학이 아니다. 그리고 구체적 학문이지 추상적 학문이 아니다. 이 학문적 성격이 아닌 걸 알아둬야 돼요. 모든 학문적 성격을 다 기억하지 말고 알았죠? 이런 게 이제 시험 포인트니까. 그리고 그게 이제 뭐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부동산학의 지도 이념은 이제 효율성, 형평성, 합법성 세 가지입니다. 근데 이 뭘 기억하느냐면 이 효율성은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형평성, 이 형평성은 정부의 계획을 통해서 그러니까 공공 부문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입니다. 그 이제 구분 포인트가 부동산학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한정을 한다면
형평성보다는 효율성이 중시될 수밖에 없고, 왜 효율성은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니까. 또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공공 부문에 만약에 한정을 한다면 효율성보다는 형평성이 중시되는 겁니다. 이 형평성은 민간 부분의 활동이 아니고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니까 이게 바뀌면 안 돼요. 민간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게 효율성, 공공 부분의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능이 바로 형평성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고요. 그 4번에 뭐 연구 목적이나 연구 대상 있는 거는 읽어보시면 되겠고, 5번에 부동산의 접근 방법, 여러 가지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두 개 정도 기억하시면 돼요. 전통적인 접근 방법 중에 이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에 체계화시키고 정착시킬 때 기이한 접근 방법은 바로 종합식 접근 방법이죠. 그러니까 이 종합식은 우리 부동산 주변에 있는 3대 측면을 모두 고려해서 부동산을 다루고자 하는 접근법이니까 부동산학 이론을 단기에 체계화시키고 정착시키는데 가장 기이한 접근법이다. 그거 한 개 기억해두고, 그다음에 최근에 와서 중시되는 접근법은 뒷장에 넘기면 의사결정 접근방법이 있습니다. 의사결정 접근방법. 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의 분석에 초점을 두는 접근법인데, 투자활동이라든가 금융활동, 개발활동, 또 그 정부의 개입을 통해서 나타나는 활동은 정책활동이죠, 그죠? 그러니까 민간 부분의 활동에서 중시되는 게 투자, 개발, 금융 부분에서, 그 정부의 활동에서 중시되는 정책 이런 분야에서 아주 중시되는 접근법이고, 전통적인 접근방법 중에는 종합식이 가장 기여를 했지만 오늘날에 와서 현대에 와서 대두되고 있고 중시되는 접근법은 의사결정 접근방법이다. 이 의사결정 접근방법이 바로 투자, 개발, 금융, 정책 분야에서 중시되는 접근법이다. 그걸 한 개 참고로 기억해 두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에 자주 나오거나 이런 거 없어요. 그냥 가볍게 한번 읽어보시면 될 부분이고, 16페이지 이제 부동산의 개념, 여기서부터가 이제 시험 포인트고요.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 한 개를 예상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부동산에는 항상 3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3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부동산을 분류한다, 그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이라는 3대 측면이 있잖아요. 기술적 측면을 물리적 측면이라고도 하고, 이 기술적 측면은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는 능력이니까 이 기술적 측면이 유형적 측면이 됩니다. 그리고 경제적 측면이나 법률적 측면은 가치하고 관계되는 내용이니까 유형이 아닌 무형적 측면이죠. 그래서 부동산을 이렇게 유형과 무형의 양대 측면으로 나누기도 하고, 이 유무형의 양대 측면을 전부 합치면 3대 측면을 모두 포괄한 개념이 되겠죠. 그죠? 이 부동산에 존재하는 3대 측면을 모두 합쳐서 우리가 복합 개념을 한다. 그 정도 용어는 알고 있지, 그지? 이 복합 개념은 바로 3대 측면을 뜻하는 거죠.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을 포괄한 개념인데, 이 기술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이, 자, 요 용어들이 바뀌면 안 돼, 그지? 자연이고, 또 위치이기도 하고, 공간이기도 하고, 환경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나 위치, 공간, 환경은 모두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다만 이 용어들은 기술적 또는 물리적 개념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자연도 부동산, 공간도 부동산이에요. 다만 이 용어들은 기술적 측면, 물리적 측면의 부동산이고, 그리고 경제적 측면에서 본다면 부동산이 자산이고, 또 자본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생산재인 생산요소, 이 생산요소인 생산재가 되기도 하고, 또 최종 소비재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투자의 대상이 되는 투자재가 되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에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상품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산이나 자본이나 소비재나 상품도 다 부동산을 표현하는 용어인데, 다만 이 용어들은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을 뜻하는 용어입니다. 자연, 위치, 공간, 환경은 기술적 측면을, 자산, 자본, 소비재는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죠. 이렇게 바뀌면 안 되겠고요.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가장 중요한 포인트겠죠.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란 바로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부동산만을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민법 99조에서는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이다. 바로 이 토지와 정착물, 민법에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을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이 협의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상의 부동산인 토지와 정착물이죠. 여기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요. 이 부동산을 3대 측면에서 어떻게 구분하는가가 첫째 중요 포인트가 되겠고, 그다음에 법률적으로는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이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고 협의의 부동산이란 민법상의 부동산이다, 그지? 민법상의 부동산을 우리가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 이거밖에 없는 거죠, 부동산이, 그지?
민법은 토지하고 정착물만을 이제 부동산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는데요.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동산은 오직 토지하고 정착물 요 두 가지밖에 없고 이것만을 우리 부동산에서는 협의,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라고 하는데 이 정착물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죠? 정착물의 개념이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첫째, 정착물이란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부착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나 건물에 항구적으로 결합이 돼서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린 물건. 그러니까 토지나 건물에 일시적이 아니고 항구적으로 결합이 됐기 때문에 이동되지 않게 고정돼 버린 물건을 통틀어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정착물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정착물에는 토지로부터 독립선을 갖추고 있는 독립 정착물이 있는가 하면 또 토지로부터 독립선을 갖추고 있지 못하고 토지의 일부로 관여되는 종속 정착물도 있다. 그지? 그러니까 이 독립 정착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선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 뭐야?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죠?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그러니까 토지 따로 정착물 따로 분리 처분이 가능한 물건을 독립 정착물이라고 하는 거죠.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뭐 건물이라든가요. 건물 또 임목 그리고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 명인방법을 갖추고 있는 수목집단이라든가 미분리가실 또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이런 것들은 독립부동산으로 간주한다는 게 판례 대도죠. 그죠? 그러니까 이 토지와 별도로 독립된 등기를 하고 있는 물건이나 등기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민법에서 독립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집단이나 미분리가실 또 수확기에 접어든 농작물 이런 것들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가 가능한 독립정착물입니다. 그러니까 독립정착물은 독립선을 갖추고 있다 그 말이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종속정착물은 이제 토지의 일부로 간주된다는 겁니다. 토지의 일부. 그러니까 토지의 일부니까 토지와는 분리해서 처분할 수가 없는 거죠. 항상 토지와 운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언제나 이제 토지의 구성 부분인 일부로 간주되니까 토지와는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고 독립성이 없는 정착물을 종속정착물이라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죠. 일반적으로 뭐 수목이나 수목집단, 등기되지 않은 수목이나 수목집단은 토지와 분리해서 양도할 수 없는 거죠. 토지와 항상 같이 따라다녀야 되는 거다. 토지를 팔면 나무도 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분리 처분이 불가능한 수목이라든가 또는 뭐 도로라든가 축대, 담장, 우물, 울타리, 뭐 구거 이런 것들이 있죠. 그죠? 전부 이거는 토지의 일부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종속정착물이 되겠습니다. 독립정착물에 어떤 게 있고 종속정착물에 어떤 게 있는가 이 사례들도 구분하고 계셔야 돼요. 이 자체를 가지고도 한 문제를 냅니다. 그 다음에 정착물이냐 정착물이 아니냐 이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정착물인가 정착물이 아닌가를 왜 구분하느냐 그 구분 실익이 있겠죠. 그래? 정착물이라면 뭐가 되는 거죠? 정착물이라면 부동산이죠. 정착물로 간주가 되면 그건 당연히 부동산이 되는 거야. 정착물로 간주되지 못하면 동산으로 취급된다는 뜻이잖아요. 그지? 근데 왜 우리가 정착물이냐 동산을 구분한가 그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정착물로 간주가 되면 부동산이기 때문에 그죠? 또 그 부동산이라면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고 개별 소유권의 대상이 된다는 거다. 저당권의 객체가 된다는 거야. 정착물로 간주가 돼서 부동산으로 인정된다면 저당권의 객체가 됩니다.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죠. 근데 우리가 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치? 동산은 취득권 설정의 대상만 되는 거지. 부동산에만 저당권 설정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지?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되면 저당권의 객체가 되지만 동산으로 간주되면 저당권 설정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거다. 그지? 그래서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하는 건 중요하고요. 또 정착물이라면 부동산이야. 부동산이기 때문에 중개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는 거죠. 중개의 대상에 포함이 되지만 동산을 중개할 수는 없잖아요. 동산은 중개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거다.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되어야만 부동산을 매매할 때 포함해서 중개의 대상에 포함시켜서 거래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거죠. 또 정착물이라면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에요. 항구적으로 결합이 돼서 고정돼 가지고 계속 이동되지 않게 부착돼 있어야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게 정착물로 간주가 되면 매도자가 건물을 팔고 갈 때 제거해서 가져갈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지? 계속 부착돼 있어야 되니까 코로 매수인에게 주고 가라 이 말이야. 그래서 정착물로 간주가 된다면 매수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기착이 되죠.
근데 동산으로 간주되면 동산은 언제나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니까 매도자가 책에서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동산이라면 매도인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유권이 달라지기 때문에 정차물이나 동산을 구분하는 건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정차물이라면 부동산이잖아요. 그럼 부동산은 임대의 대상에도 포함이 되죠. 임대의 대상이 됩니다. 근데 동산은 우리가 임대하는 건 아니잖아요. 동산은 뭐 사용대차의 대상이나 이런 게 되는 거지. 임대는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하는 거니까 정차물로 간주가 돼야만 임대의 대상에 포함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정차물이나 동산을 구분하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그럼 정차물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정차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겠죠, 그죠? 어떤 토지나 건물에 설치한 여러 가지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들이 정차물인가 동산인가를 어떻게 판단해내느냐. 정차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도 당연히 익혀야 되겠죠. 교재에 당연히 나와 있죠, 이제. 첫째는 그게 물건의 부착 방법에 따라서, 이제 어떤 물건을 부착해놨을 때 그 물건을 제거했는데 손해가 없다. 그러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손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면 그 물건은 당연히 동산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물건을 제거했을 때 손해를 가져준다. 그럼 제거하지 말고 계속 부착해 두어야 한다 이런 뜻이죠. 그러면 당연히 정차물이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면 동산, 제거했을 때 손해를 가져준다. 그러면 정차물이 되는 거죠. 정차물이면 부동산이죠. 그죠? 그러면 자, 어떤 물건을 제거했을 때 손해 없이 제거가 가능하다 하더라도 그걸 제거했을 때 건물의 효용 가치가 감소하면 제거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되지. 그럼 그 물건을 역시 계속 붙잡게 두어야죠. 그렇다면 그건 뭐가 돼? 정착물이 되겠죠. 그럼 정착물이라면 바로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이 말이에요. 그지? 실제 이 정착물은 중요한 거예요. 올해는 이 부동산 개념에서 제가 예상하건대는 반드시 정착물에서 답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꼼꼼하게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정착물에 대해서. 자, 이 정착물을 구분할 때 첫째는 물건의 부착 방법. 이 부착 방법에 따라서 정착물과 아닌가를 구분할 수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손해 없이 제거할 수 있다면 뭐가 되고? 동산이에요. 근데 건물을 제거했을 때 손해를 가져주고 건물의 효용 가치를 감소시킨다면 제거해서 안 되고 계속 부착해 둬야 한다 이 말이야. 계속 부착되어 있는 물건이 정착물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그리고 또 정착물이면 부동산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제거 시에 효용 가치를 감소시키면 당연히 동산이 아니고 부동산으로 간주된다 말이죠. 정착물로 취급되니까. 그죠? 네, 두 번째는 물건의 성격에 따라서도 성격 또는 적합 상태 요게 따라서도 이제 정착물인가 동산을 판단할 수 있는데 어떤 물건을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한 물건이 있어요. 특정 용도에 맞도록 특별히 제작해서 설치한 물건이죠. 그런 것은 정착물로 간주된다 이 말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특정 용도에 이렇게 맞도록 제작된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대표적으로 뭐 브라인드라든가 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용 의자 이런 게 있거든요. 그것도 예배용이라는 목적으로 특별히 제작된 물건입니다. 그런 거는 그 위치에서만 효용 가치가 있는 거죠. 제거하면은 다른 데서는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것은 정착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또 똑같은 물건이라도 그죠? 정착물로 간주되기도 하고 동산으로 간주되기도 하는데 똑같은 수도꼭지인데 이 싱크대에 부착되어 있는 수도꼭지는 제거해서는 안 되죠. 아파트 싱크대에 부착된 수도꼭지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되겠지. 그럼 그건 뭐가 될까? 정착물이죠. 그거는. 근데 철물점 진열대에 놓여있는 수도꼭지는 그건 동산입니다. 당연히. 그죠? 진열대 위에 놓여있는 거는 이동이 가능한 물건 아니야. 주인이 어떤 사람이 시댁에서 사갖고 가면 딴 데 가져가겠죠. 가져가서 부착하는 순간 정착물이 될 수 있지만 진열대에 놓여있는 상태에서는 그건 당연히 똑같은 수도꼭지라도 그건 동산으로 취급될 것 아닙니까? 그지? 그러니까 동일한 물건이라도 이 상태에 따라서 동산으로 간주되기도 하고 정착물로 취급되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동일한 물건이라도. 장롱이 그죠? 아파트에 부착된 붙박이장이 있죠. 붙박이장. 그럼 계속 그게 위치에 있는 거죠. 그건 정착물이지. 그런데 가구점에 놓여있는 가구점 진열대에 있는 장롱은 뭐죠? 동산이죠. 그거는.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니까. 그죠? 같은 장롱이라도 이게 정착물이 될 수도 있고 동산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물건의 적합 상태, 성격에 따라서도 정착물을 구분할 수가 있고 또 세 번째는 물건을 설치한 사람의 의도죠. 그러니까 설치한 사람이 그 물건을 한 구조로 부착해 두겠다. 그런 의도를 갖고 설치했으면 그건 계속 부착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건 정착물이 되겠죠. 그런데 잠깐만 그냥
일시적으로 부착해둘 의도를 갖고 설치했다면 그건 계속 부착되는 물건이 아니니까 당연히 동산으로 간주됩니다. 일시적으로 의도를 갖고 설치했으면 동산, 항구적으로 설치 의도를 가지고 부착했으면 정착물이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네 번째는 설치한 당사자에 따라서, 그지? 설치한 당사자,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물건을 설치한 당사자가 임대인이 설치를 했다. 그럼 그건 계속 임대 목적으로 두기 위해서 설치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부착돼서, 그러니까 당연히 이거는 정착물이 되겠죠. 근데 임차인이 설치를 했다. 그럼 이거는 임대 기간 동안은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고, 임대 기간이 끝나면 재개해서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일시적으로 부착된 물건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임차인이 설치한 물건은 동산이지 정착물이 아니죠. 그죠?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 시험에 아주 빈번하게 등장하는 게 요 임차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간주된다. 기억을 꼭 해놔야 됩니다.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물론 또 뭐 주물과 종물과의 관계에 따라서 주물이 정착물이라면 당연히 거기에 딸려있는 종물도 정착물이 되는 겁니다. 주물이 정착물이면 종물도 정착물이다. 그리고 또 당사자 간의 합의 유무에 따라서도 그제 정착물과 동산을 구분할 수 있어요. 이동이 가능한 물건이라도 그걸 떼낼 수 있는 물건이지만 떼내지 않고 계속 두고 가겠다 이렇게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죠. 그죠? 그럼 그건 뭐가 될까? 정착물이 되겠죠. 계속 두고 갈 걸 합의하면 정착물이에요. 근데 일시로 잠깐 부착해 놨다가 나중에 내가 떼갖고 가겠다 이렇게 떼갈 걸 합의했죠. 그럼 이거는 일시로만 부착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동산이 되겠죠. 두고 갈 걸 합의해야 정착물이 되는 거다. 계속 부착되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은 상당히 이렇게 많아. 근데 정착물 구분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 가격이 비싸면 정착물이고 값이 싸면 정착물 아니다. 그런 말 없지. 그럼 가격은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다. 비싸다고 정착물이 되는 건 아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다음에 또 그 물건을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정착물인데 설치비가 적게 들어가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런 말도 없죠. 그럼 설치 비용도 정착물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또 이 위치에 설치를 하면 정착물인데 저기에 설치하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런 것도 없죠. 그러니까 설치 장소도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이 될 수가 없어요. 특정 위치에 꼭 설치를 해야 정착물이 되는 건 아니다 말이야. 계속 부착돼 있고 항구조로 결합됐다면 정착물이 되지만, 그죠? 이 어느 장소에 꼭 설치해야 정착물이 되는 건 아니죠. 그리고 등기가 돼 있으면 정착물이 되는데 등기가 안 되면 정착물이 아니다. 그런 것도 없죠. 지금 등기되지 않은 이 수목이라든가 도로, 축대, 담장, 교각, 우물 이런 걸 등기하는 거 아니죠. 이런 것은 등기가 되지 않더라도 정착물로 당연히 간주되지 않습니까? 그게? 토지의 일부가 되는 종속 정착물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것들은 전부 등기가 안 돼 있죠. 그래도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근데 건물이나 임목은 등기가 돼 있죠. 근데 이것도 정착물이죠. 그러니까 등기가 돼 있다고 꼭 정착물이 되는 건 아니고 등기되지 않은 물건이라도 정착물이 얼마든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등기 유무, 공시 유무도 정착물 구분한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이 비싸고 경제적 가치가 높으면 정착물이고 값이 싸면 동산으로 간다. 그런 소리만 큰일 나는 거다. 이 가격이라든가 설치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정착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정착물 구분한 기준이 아니다. 잊어버리지 말고요. 또 어떤 물건은 항상 정착물로 간주되지만 정착물로 간주되지 못하고 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들도 있어요. 자, 이것도 당연히 구분하세요. 요런 데서 이제 중요한 시험 볼 때가 있겠죠. 그지? 정착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이 있어요. 우리 농작물 중에는 1년에 한 번씩 열매는 계속 수확을 하는데 나무는 한 장소에 계속 고정되어 있으면, 그지? 나무는 한 장소에서 열흘 동안 자라고 1년에 한 번씩 열매만 수확하는 농작물이 있죠. 그런 농작물을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이렇게 표현합니다.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어떤 게 있어요? 감나무, 배나무, 밤나무, 대추나무, 사과나무, 포도나무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이거는 나무는 한 장소에 여러 개 동안 계속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만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죠. 그러면 나무는 계속 고정되는 물건 아닙니까? 그지? 이런 것들은 당연히 정착물이죠. 한 장소에 계속 부착되어 있는 거니까. 그지? 그러니까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대표적으로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또 식물은 보통 뭐 잠깐 꽃을 피우고 없어져 버려요. 근데 한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 자라는 식물이 있어. 그걸 뭐라 그러지? 다년생 식물. 이것도 당연히 계속 고정되어 있는 물건으로 취급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정착물로 간주됩니다. 그리고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나서 한 장소에서 여러 해 동안 자라는
우리 저 산에 가면 나무들이 많은데, 그지? 우리가 인간이 직접 심는 게 아니고, 그지? 인간이 재배를 하지 않았지만 자연적으로 태어나서 그 장소에서 계속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걸 이제 자연식생이라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계속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니까 당연히 정착물로 가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그리고 다년생 식물, 자연식생은 대표로 정착물로 가져되는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그런데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으로 취급되는 또 물건이 있어요.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 농작물이 있죠. 그걸 경작 수확물이라고 합니다. 경작 수확물. 매년 단위로 수확되는 농작물 있잖아요, 그지? 1년에 한 번씩 수확을 하는 농작물. 대표적으로 벼, 보리, 무, 배추, 고구마, 옥수수, 마늘, 감자, 콩, 담아내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지? 담아내기 아닙니까? 담아내기를 뭐라 하죠? 양파라 그럽니까? 양파를 하세요, 그러면. 양파 이런 거지. 이런 것들은 우리가 수확을 하는 순간 이동이 가는 물건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것은 대표적으로 동산으로 가는 가장 대표적인 물건입니다. 그러니까 경작 수확물은 동산이라. 근데 경작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이 경작 노력이 없는 나무는 정착물이다 이 말이다.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이게. 그리고 또 임차인이 설치한 임차인 정착물은 정착물이 아니라 그랬지. 임대인이 설치를 해야 정착물이 되지. 임차인이 설치한 물은 정착물이 아니고 동산입니다. 임차인. 임대인이 설치해야 정착물. 임차인이 설치하면 그건 대표로 동산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제가 노란 부표로 적는 거는 시험에 자주 나온 거니까 꼭 외우라 이 말이에요. 흰 부표로 적는 거 차이점이 있죠. 당연히 그죠? 시험에 나올 포인트니까 내가 노란 부표로 적겠지. 가식 중인 수목이 있어요. 가식 중인 수목. 이 가식 중인 수목은 뭐야? 임시로 심어둔 나무 이런 뜻이라. 이런 건 또 이제 항구적으로 부탁되는 물건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동산으로 가는 대표적인 물건이죠. 그리고 판잣지. 당연히 동산으로 가야 됩니다. 이거는 뭐 비가 오고 하면 썩어서 없어지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 없어질 수 있는 물건이니까 이동에 관한 물건으로 보는 거죠. 또 이런 것뿐만 아니고요. 비닐하우스도 경작이 끝나면 당연히 철거되고 없어져서 비닐하우스, 또 컨테이너 박스라든가 뭐 공중전화 박스 이런 게 있죠, 그죠? 또 건물은 정착물이야 동산이라. 가장 대표적인 정착물이죠. 딱 고정되어 있는 물건이니까, 그지? 그런데 건물을 헐었어요. 헐어버리는 순간 이동에 관한 흙모래 자갈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헐어버린 건물, 헐어버린 건축물 이런 것은 당연히 동산으로 간주되니 정착물이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뭐 신문 가판대라든가 이런 것도 다 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이에요. 상당히 동산으로 취급되는 물건이 많지만 주로 시험에 나오는 게요. 가장 빈번하게 출제되는 게 경작수확물, 임차인 정착물, 가식중인 수목, 판잣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 이제 답으로 제시되는 내용들이에요. 꼭 구분을 해놓고 있어야 돼요. 자, 우리 민법에서는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이라 그랬거든요. 이 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만을 뭐라 그래?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고. 지금 우리가 법률적 측면에서 협의와 강의의 부동산을 지금 다루고 있는 중이다. 그제? 법률적 측면에서는 부동산을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누는데 이 협의의 부동산, 좁은 의미의 부동산이 바로 민법 99조에 규정하고 있는 토지와 정착물만을 뜻한다 이 말입니다. 그지? 토지가 부동산인 건 다 아는 사실 아니야. 근데 정착물도 부동산이다 그랬으니까 지금 정착물의 개념을 다루고 있는 거죠. 정착물, 어떤 게 정착물로 간주가 되고 부동산으로 취급되는지, 또 어떤 게 동산으로 간주되는지, 정착물과 동산을 어떻게 구분해내는지 아주 중요한 포인트래요. 정착물에는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서 아마 올해 답으로 제시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법에서는 바로 부동산은 토지와 정착물이다 이렇게 규정하고 그 이외의 물건은 동산이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야. 그럼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는데 이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 뭐가 되죠? 협의의 부동산이다. 협의. 그리고 이제 각이 넓은 위의 부동산은 바로 민법상의 부동산인 협의의 부동산에 준부동산까지를 포함해서 이제 넓은 위 강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아 틀려요? 맞지. 그러니까 임대인이 설치한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아 틀려요? 맞지. 정착물이 협의의 부동산인데 협의는 광의에 당연히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럼 토지나 정착물은 협의에도 포함되고 광의도 당연히 포함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토지와 정착물은 협의의 부동산과 광의의 부동산에 공통적으로 포함된다. 당연하지. 그죠? 그리고
정착물이 뭐야? 정착물이 이런 것들 아니야? 이런 거. 뭐 도로, 수목, 임목, 미인박불 가진 수목 집단, 축대, 담장 이런 것들이 정착물이죠. 그럼 이것들은 자 축대나 담장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맞아 틀려요? 맞지. 이게 이제 정착물인데 정착물은 협의 부동산인데 광의는 당연히 협의가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토지는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러면 그게 왜 광의 부동산이야? 토지와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이러면 또 1번에 그렇게 딱 내거든요. 토지와 정착물은 광의 부동산에 속한다. 5월달 모의고사 때 1번 지문에 딱 넣어놔야지. 1번 문제에 1번에. 그죠? 그게 왜 광의야 협의지? 이러면서 또 틀렸다 그런다니까. 아, 광의는 당연히 협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연히 광의 부동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알았어요? 이제 이런 게 어렵지. 그다음에 광의가 이제 그러니까 협의하고 이게 준부동까지를 합쳐서 이제 광의라고 한단 말이야. 넓은 의미. 근데 이 준부동산이 뭐냐 말이야. 준부동산.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한다. 또는 부동산으로 의지해 주겠다. 또는 부동산으로 간주해 주겠다. 그래서 간주 부동산이라고도 하고 의제 부동산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물건을 통틀어 우리가 준부동산이라고 하는 거야. 지금 이제 18페이지로 갔어요.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는 건데 원래 이것들은 부동산이 아니고 동산의 성격이 강합니다. 그지? 그러니까 준부동산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뭐가 있나요? 임목이라든가 공장재단이라든가 광업재단이라든가 또 자동차,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뭐 여러 가지 물건이 있어요. 그지? 이런 것들이 이제 준부동산을 가지고 대표적인 물건들인데 원래 자동차나 선박이나 뭐 기계장비라든가 이런 거 다 이동이 가능하고 들고 다닐 수 있는 것들이니까 동산으로 간주되는 대표적인 물건들이죠. 근데 동산이라면 동산의 공시방법은 뭐다? 점유죠, 점유. 부동산의 공시방법은 등기고, 그죠? 등기나 등록 아닙니까? 그럼 이것들이 동산이라면 점유로 공시를 해야 되는데요. 얘들은 전부 이동이 가능해서 동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자 임목도 등기돼 있고요.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는 거고 공장재단이나 광업재단도 당연히 등기를 하고 있죠. 왜 자동차 등록하죠. 선박, 항공기, 기계장비 이 전부 다 구입할 때 등록을 해야 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들은 전부 동산의 성격이 강하지만 부동산하고 똑같은 등기나 등록이라는 공시수단을 갖추고 있다 이 말이야. 등기나 등록을 하고 있는 물건이죠. 그러니까 부동산과 동일한 공시방법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겠다 이런 뜻이라.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하니까 부동산이죠. 얘들도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물건입니다. 준하여 취급하는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이잖아요, 그지? 다만 얘들은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될 수가 없죠. 민법에서 부동산이란 토지와 정착물밖에 없다 그랬지. 그럼 얘들은 민법이 아닌 다른 특별법이 있단 말이야. 특별법. 그러니까 임목에 관한 법률이나 공장재단법이라든가 광업재단법, 그다음에 뭐 항공법이라든가 그죠? 선박법이라든가 뭐 건설재단법이라든가 수산업법이라든가 이 여러 가지 이 어건도 이제 당연히 준부동산을 간주되니까 이 수산업법 이런 이 개별 법률에 따라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을 준부동산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준부동산은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닙니다. 민법상의 부동산은 아닌데 이 민법이 아닌 다른 개별법에서 개별 법률인 특별법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을 준부동산이라고 하고 우리 부동산에서는 바로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토지와 정착물만을 좁은 의미 협의의 부동산이라고 하고 그 민법에서 부동산으로 규정한 물건과 다른 법률에서 부동산으로 간주해주는 물건까지를 합쳐가지고 넓은 의미 광의의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부동산의 개념에서는 3대 측면에서 어떻게 부동산을 구분하는가 중요 포인트가 되고 재작년에는 이제 뭐 기술적 측면의 부동산과 경제적 측면의 부동산이 올바르게 배열된 것은 이렇게 해가지고 사례를 가지고 이걸 한 문제로 만들어냈고요. 올해는 당연히 이 정착물에 대해서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으니까 부동산의 개념을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해서 특히 정착물에 어떤 것들이 정착물로 간주가 되고 어떤 것들이 동산으로 취급되는지 이런 것들에서 아마 답을 요구할 확률이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부동산에는 항상 3대 측면이 있다 그랬지. 기술적, 경제적, 법률이라는 3대 측면이 있고 이 3대 측면을 모두 묶어서 복합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복합 개념이 부동산의 3대 측면을 포괄한 개념이니까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면은 바로 3대 측면을 포괄한 게 복합 개념이니까 3대 측면인 기술적 그리고 경제적
법률지라는 세 가지 측면의 부동산을 모두 묶어서 포괄해서 복합 개념의 부동산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개념은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의 부동산. 이 3대 측면의 부동산을 복합 개념의 부동산이라고 하는 거고요. 용어는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용어. 복합 부동산. 이 복합 부동산은 복합 개념의 부동산하고는 완전히 다른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은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됐다 이런 뜻이지.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됐다. 그러니까 토지하고 건물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죠. 그죠?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따로따로 등기를 하잖아. 그지? 그 다음에 산지와 임목. 이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하죠. 그 임목을 버티고 있는 밑에 있는 바닥 토지가 산지 아닙니까? 이제 산. 요 토지하고 임목도 별개의 부동산이죠. 임목도 토지와 별도로 등기하고 토지도 임목과 별도로 등기하지. 토지와 건물도 마찬가지죠. 그럼 이거는 각각 별개의 부동산이란 말이야. 부동산이 두 개죠. 토지와 건물 두 개의 부동산인데 이 각각 별개의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이 딱 돼가지고 마치 한 개의 물건처럼 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 말이야. 이렇게 토지와 건물 또는 토지와 임목 등이 이렇게 결합된 상태로 일체를 이루고 부동산 활동의 대상이 된다. 두 개의 부동산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 이런 상태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합 부동산 그러면 반드시 그죠? 뭐 토지와 건물이 또는 토지와 임목 등이 결합된 상태. 이 말이 나와야 돼. 결합. 두 개의 물건이 결합되어 가지고 마치 한 개의 물건처럼 일치를 이루고 있다. 그때를 복합 부동산이라고 한다 이 말이다. 결합됐다. 이 말이 나오자면 복합 부동산이 될 수가 있겠죠. 이제 복합 건물은 하나의 물건인데 건물은 한 개인데 용도가 두 개 이상인 거. 이걸 이제 복합 건물이라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게 주상 복합 건물 많이 들어봤잖아, 그지? 건물 물건은 하나예요. 근데 용도가 주거하고 상업용 두 개로 결합됐다는 거죠. 그걸 이제 주상 복합 건물이라는데. 자, 지금 이게 10층 건물이에요. 10층 건물인데 1층에서 5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고 6층에서 10층까지는 주거용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용도가 두 개죠. 이런 건물을 뭐라 그래요? 이런 건물을 주상복합 건물, 주상복합 건물이라 하지 않아요. 이런 거는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하는 겁니다. 주상복합 아파트. 그러니까 이제 봐라. 여러분들이 건축법에서도 배웠잖아. 주택법에서도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렇게 네 개가 있죠. 근데 아파트라는 게 뭐야? 주거용으로 쓰는 순수가 5개층 이상인 주택을 아파트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게 6층부터 10층까지가 주거용으로 쓰니까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5개층 이상이지. 요때 아파트라는 용어를 붙이는 거야. 근데 이제 1층에서 7층까지는 상업용으로 이용되고 있어요. 8, 9, 10층, 3개층이 주거용이라. 그럼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층수가 5개층이 안 되죠. 요런 걸 뭐라 한다고? 이걸 주상복합 건물. 그러니까 주택으로 쓰는 수가 5개층 이상이면 주상복합 건물이 하지 말고 주상복합 아파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뭐 용어가 다 똑같은 건 아니고 이제 항상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면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몇 개층? 5개층 이상이 돼야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고 또 4개층밖에 안 되는데 주상복합 아파트 이런 소리 하면 안 돼. 알았죠? 주택으로 쓰는 수가 반드시 5개층 이상 돼야 주상복합 아파트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죠? 뭐 주상복합 건물, 뭐 복합 건물 이런 용어는 시험에 뭐 나올 리가 없는데요. 복합 개념하고 복합 부동산을 구분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용어예요. 이거는 반드시 시험에 등장하는 내용이니까 이 용어를 구분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의 개념이 있고 지금까지 정리한 요 부동산의 개념에서 일단 한 개를 예상하셔야 됩니다. 한 문제를 예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토지의 분류, 3번의 토지의 분류, 이제 토지의 용어인데 이 토지의 용어는 그냥 뭐 거의 딱 정해지는 거죠. 한 문제로 그죠? 요 앞에 지워야 돼요. 지워도 되지? 주로 이제 토지 용어도 뭐 20몇 가지 되는 용어가 있지만은 우리 시험에 주로 등장하는 용어들이 빈번하게 시험에 나오는 게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최근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후보지와 이행지입니다. 후보지와 이행지는 거의 그냥 매년 등장해요. 그리고 또 필지와 획지. 뭐 거의 이 시험에 가장 많이 나온 게 필지, 획지, 후보지, 이행지 네 가지 용어가 가장 많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빈지와 법지, 빈지와 법지를 구분한 것도 빈지하고 또 비슷한 용어가 비슷한 개념인데 다른 게 있어. 포락지. 빈지하고 포락지를 구분한 것도 상당히 요즘 최근에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선화지 같은 것도 나온 적이 있고 맹지도 나온 적이 있고 또 뭐 공한지하고 휴한지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지하고 공한지 자체가 용어는 비슷한데 완전히 다르죠. 이런 이제 의미를 묻는 것들이 주로 시험 본서로 등장하는데요. 제일 먼저 이제 부지, 그다음에 택지, 대지. 대지를 그죠? 이제 이게 건축부에서는 대지라고 하고 있고 지적부에서는 그냥 지목 이름이 되기 때문에 대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법상으로 그냥 용어를 구분할 뿐인 거지. 이 지적법상 대가 바로 건축법상은 대지하고는 똑같다 이런 개념인데요. 우리 실제 법률적으로 보면은 건축부에서 정의하고 있는 대지는 택지하고 개념이 똑같다고 보시면 되는 거지. 택지에 당연히 대지가 포함되고 대지하고 택지는 같은 용어인데 실제는 그렇지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대라고 표현할 때는 대지 이거하고 그냥 같은 개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를 비교하는 게 제일 좋겠는데요. 부지 개념이 가장 포괄적인 개념이고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용어죠. 이 부지 속에 택지가 포함되는 거고 또 택지 속에 대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지는 이제 쉽게 표현해서 부지는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대부분인데 건축이 가능한 토지 외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어요. 대부분의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지만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도 있습니다. 근데 이 건축이 가능한 토지와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가장 넓은 용어가 바로 부지예요. 건축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용어로 부지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이 보통 이제 대부분의 토지는 건축이 가능하죠. 근데 예외적으로 이제 건축이 불가능한 땅도 있죠. 어떤 거? 도로 부지, 하천 부지, 철도 부지. 도로 위에, 철도 위에, 하천 위에 건물 못 짓잖아요, 그지? 그리고 또 뭐 맹지 이런 게 있잖아, 그지? 도로가 확보되어 있지 않는 땅이 맹지 아닙니까? 이 도로가 없는 맹지 상태에서는 건축이 불가능하잖아. 주위 토지를 합치지 않으면, 그지? 이렇게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모두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용어가 바로 부지다 이 말입니다. 그 부지 속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 요것만을 택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택지는 이제 건축 가능한 토지 이런 뜻이죠. 그죠? 택지가 바로 건축 가능한 토지를 의미해요. 뭘 건축할 수 있느냐?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러니까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고 주거지나 상업지나 공업지로 이용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주택, 상가,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건축 가능한 토지가 바로 택지죠. 근데 이제 택지 속에 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하는 토지가 택지인데 여기서 이제 공업지를 딱 빼면 주거지하고 상업지 두 개만 남거든요. 이것만이 이제 대가 되는 거야. 대. 주거지와 상업지가 지목이 되거든요.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가 대지라. 어렵죠, 그지? 이게 이제 모든 토지라, 모든 토지인데 이 중에 이제 노란 부분만큼이 건축이 가능해. 건축이 가능하다. 그럼 당연히 노란 부분 밖에 부분은 건축이 불가능해요. 빛감지 부분은 당연히 건축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나 이제 건축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로 나눴을 때 이 건축이 가능한 요 노란 부분만을 뭐 이게 택지라고 택지. 건축 가능한 토지. 이게 택지인데 택지는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다 그랬지. 그러니까 주택이나 상가나 공장을 건축할 수 있는 토지가 바로 택지입니다.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게 택지인데요. 이 택지 중에서 공업지를 딱 빼버려. 그럼 이제 주거지하고 상업지만 남겠죠. 공업지를 딱 제외하고 나면 주거지하고 상업지만 남는 거야. 이 주거지, 상업지가 지목이 돼요. 지목이 된대. 이 지목 이름이 대라는 지목이 있잖아, 그지? 주택과 부속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영업용 건물과 부속토지의 지목은 대로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지적법에. 이렇게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가 주거지, 상업지죠. 요 주거지, 상업지,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요 토지만을 대지라고 한다, 이말. 대지. 그러니까 대지 그 말이 바로 지목이 대로 건축 가능한 토지 말이에요. 원래 건축 가능한 토지를 택지라고 했잖아요. 그 택지가 건축 가능한 토지인데 그 택지 중에서도 이렇게 지목이 대로만 건축 가능한 토지를 대지 이렇게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대나 뭐 대지는 지적부에서는 대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부에서 대지라고 규정하고 있으니까 이건 실제는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죠. 그죠? 법률적으로 용어만 달리 쓰는 거지 대동소이한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공업지는 지금 대지에 포함이 안 되죠. 이거는 왜 그러냐? 이건 지목이 대가 아니거든. 공업지는 지목이 공장용지란 말이야, 그지? 그래서 이건 대지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건축 가능한 토지 중에서도 공장용지인 공업지를 제외하고 지목이 대로만 건축 가능한 주거지, 상업지만을 대지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뭐 논란의 대상이니까 대지를 시험에 내는 경우는 없어요. 이런 지적법과 건축법상 용어 자체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주로 나오면 이제 부지하고 택지의 개념은 종종분리합니다. 부지는 이제 건축이 가능한 토지에 건축이 불가능한 토지까지를 포괄하는 토지에 대한 가장 넓은 의미로 쓰는 용어가 부지고, 그 부지 중에 건축이 가능한 토지만을 택지라고 한다 이 말이야. 주거지나 상업지나 공업지로 건축 가능한 토지, 그런 토지를 택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부지하고 택지 정도는 구분해 두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3번에 이제 후보지와 이행지. 후보지나 이행지는 모두 용도가 다른 용도로 바뀌고 있는 토지라 용도가 빙빙 중에 있는데 지금 한참 다른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예요. 그런데 어떻게 용도가 빙빙 중에 있는가가 중요한 거라. 그러니까 택지 용도 지역이 크게 우리 용도지역을 크게죠. 대분류한단 말이에요. 대분류. 용도지역을 크게 분류하면 용도지역이 세 개의 용도지역으로 나뉘죠.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이렇게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잖아요. 그지? 그럼 요 세 개의 지역을 이제 세분한단 말이에요. 세분. 소분류한다고 소분류. 그러면 몇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요? 8개의 지역으로 나뉘게 되죠. 택지 지역이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로 건축하는 토지가 택지니까 택지에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세 개의 지역이 있겠죠. 또 농지지역 그러면 전지지역, 답지지역, 과수원지역 이렇게 해서 농지지역도 세 개의 지역으로 나뉘고, 임지지역 그러면 신탄림지역과 용계림지역 이렇게 해서 또 임지지역도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죠. 그 용도지역은 크게는 이제 택지, 농지, 임지지역 세 개의 지역이 있고, 이걸 이제 소분류하면 8개 지역이 되는데, 지금 후보지나 이행지는 모두 용도가 지금 바뀌는 거야. 바뀌는데 후보지는 어떻게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는 거야. 지역 상호간. 지역이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세 개의 지역이 있죠. 요 세 개의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지역, 용도, 지역 상호간의 상호간.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다른 용도로 전환 중에 있다. 전환 중이다 이 말이 뭐 용도가 바뀌는 중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요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어. 지역 상호간에 택지가 농지로, 택지가 임지로, 농지가 택지로, 농지가 임지로, 임지가 농지로, 임지가 택지로. 그러니까 택지, 농지, 임지, 지역 상호로 이렇게 용도가 상하로 이렇게 용도가 바뀌어야 후보지가 되는 겁니다. 후보지 또는 뭐 후보지를 예정지라고도 하고요. 예정지 또는 가망지라고도 합니다. 뭐 후보지, 예정지, 가망지 다 같은 말인데 동의가 워낙 많으니까 괴롭죠, 그제? 이게 큰 지역 상호에 택지 지역, 농지 지역, 임지 지역 요 세 개의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뀌는 거다. 뭐 상호간이라 그래서 지역 상호간, 지역 상호간에 이렇게 세 개의 지역 상호간의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후보지고, 이행지는 이제 택지 지역 내에서 또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뀐다. 그러니까 택지 지역, 임지 지역, 농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이행 중이다. 이행 중이다 이 말이나 전환 중이다 그 말은 같은 거야. 그러니까 큰 지역 간의 용도가 바뀌면 전환 중,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면 이행 중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행 중이나 전행 중이나 전환 중이라는 말이 무슨 말? 용도가 변경 중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점 용도가 변경 중인데 어떻게 용도가 변경된다고? 지역 상원의 용도가 바뀌고 있으면 후보지. 세분된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면 이행인데, 이게 무슨 말이야? 지역 내에서가 택지 지역 내에서, 즉 택지 지역이 지금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가 있잖아요. 그럼 택지 지역인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요 내에서 용도가 바뀐단 말이야. 주거지가 상업지로, 주거지가 공업지, 상업지가 공업지, 공업지가 주거지로. 또 농지 지역 내에서 이 농지 지역이 전답 가수원 있네요. 그럼 농지 지역인 전답 가수원 요 내에서 전이 답으로, 전이 가로, 답이 가로, 가가 답으로, 가가 전으로. 또 임지 지역인 신탄 용계림 내에서 신탄 용계림, 용계림 신탄으로 이렇게 택지 지역 내에서,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바뀌면 용도가 주거지, 상업지, 공업지 내, 전답 가수원 내에서, 신탄 용계림 내에서 이렇게 세 가지 내, 세 가지 내, 두 가지 내에서 용도가 이렇게 바뀌어야 되죠. 용도가 이렇게 반드시 좌우로 요거 세 가지 내에서, 요것도 전답 가수원 세 가지 내에서 이렇게 좌우로 용도가 바뀔 때 이행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를 구분한 거는 딱 그냥 요거야 답이.
지역 상원의 용도가 바뀌는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는지 요 단어를 가지고 후보지나 이행지를 구분한 겁니다. 용도 지역 상원의 용도가 변경 중에 있다. 그러면 후보지. 용도 지역 내에서 용도가 전환 중에 있다. 그러면 이행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분하겠지? 근데 후보지나 이행지는 자, 요 토지가 지금 그지? 농지 지역인데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지금 한참 바뀌고 있단 말이야. 용도가 지금 변경 중에 있어요. 농지 지역이 택지로 용도가 한참 바뀌는 중이다. 그러면 이걸 농지로 분류해야 할지 택지로 분류해야 할지 애매하죠. 그죠? 이렇게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뀐다. 그러면 지역 내에서 지금 지역 내가 아니고 지역 상원에 이렇게 농지 택지 지역 상원에 이렇게 용도가 바뀌고 있는 거죠. 그럼 이건 뭐야? 후보지가 되는 거죠. 근데 용도가 지금 농지에서 택지로 항상 바뀌는 중에는 이렇게 후보지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농지 지역이 택지로 변경되었다 이 말이야. 변경되었다. 변경된 이 말은 변경이 완료됐다는 뜻이죠. 그러면 이제 농지 지역이 택지로 변경된 토지는 이미 택지가 된 거지. 요 지역이 전부가 택지로 바뀌었잖아요. 그럼 당연히 택지 지역이라고 해야지 후보지라는 용어를 쓰면 안 되겠죠.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돼 버리면 택지 지역으로 결정이 됐잖아, 그지? 그때는 당연히 택지 지역 그래야지 후보지라는 용어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는 항상 이렇게 용도가 바뀌고 있는 상태, 용도가 변경 중일 때만 붙이는 용어다. 그런 뜻이다. 오케이? 그 다음에 후보지는 용도 변경이 끝나면 반드시 지목이 변경됩니다. 무조건 이거는 지목이 변경될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지목 변경을 수반하게 되는데 이행지는 지목 변경이 되는 경우도 있고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지목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생기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이야. 지목이 변경될 수도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는데 왜 그럴 수밖에 없느냐면 이 주거지하고 상업지의 지목이 대예요. 대. 그지? 그리고 공업지의 지목은 공장용이니까 장이죠. 전지의 지목이 전이죠. 답지의 지목이 답이죠. 과수원지의 지목은 가죠. 그죠? 신탄임이나 용계름은 임야니까 신탄임 용계름은 지목이 임이죠. 임야. 그지? 그러면 후보지는 상하로 용도가 변경이 있기 때문에 첫째 줄이나 둘째 줄, 셋째 줄 이 지역 상원의 용도가 바뀌거든. 그러면 뭐 임야가 가수원 되든 가수원이 장으로 바뀌든 전이 대로 바뀌든 대가 답이 되든 답이 대가 되든 임야가 답이 되든 무조건 지목이 변경될 수밖에 없죠. 그지? 첫째 줄하고 둘째 줄하고 셋째 줄에 있는 지목이 전부 다르잖아요. 이 첫 줄, 둘째 줄, 셋째 줄 간에 이렇게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무조건 변경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행지는 이제 지역 내에서 바뀌는 거니까 택지 지역 내에서 또는 농지 지역 내에서 임지 지역 내에서 이렇게 용도가 바뀌는 건데 지금 농지 지역 내에서 용도가 바뀌면 지목이 전부 다니까 반드시 지목이 변경되겠죠. 그런데 택지 지역 내에서 주거지가 상업지로 바뀌면 대가 대로 가는 거니까 지목 변경이 없고요. 또 임지 지역 내에서 신탄임이 용계로 바뀌어도 임야가 임야되는 거니까 지목이 변경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행지는 이렇게 지목 변경이 생길 수도 있고 변경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도 알아야 된다. 후보지는 반드시 지목 변경을 수반하지만 이행지는 지목이 변경될 수도 변경되지 않을 수도 있다. 그 다음에 지금 요 지역이 그지 농지 지역이 택지 지역으로 용도가 바뀌는 중이에요. 이런 토지를 뭐라 그러죠? 후보지라잖아, 그지? 그럼 감정평가사가 이 토지를 평가할 때 농지로 보고 평가를 한다면 아주 낮은 금액으로 평가가 될 것이고 개발 가능한 택지로 보고 평가한다면 굉장히 높은 금액으로 평가가 되겠죠. 그죠? 그렇겠지? 자, 원칙은 뭐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되냐? 이 후보지나 이행지를 평가할 때는요. 원칙은 용도가 바뀐 후 변경 후의 종별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변경 후면 뭡니까? 택지로 보고 평가라 이 말이지, 그지? 원칙은 택지로 보고 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후보지나 이행지를 평가할 때는 원칙은 용도가 전환된 후, 전환 후의 종별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이 말이야. 평가를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제 용도가 변경되기 전, 바뀌기 전의 종별을 기준으로 평가하는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 성숙도가 낮은 경우, 다른 말로 바꾼다. 속도가 아주 완만하게 용도 변경이 전환되는 경우, 그때는 변경 전의 종별을 기준으로 한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가 하니까. 자, 성숙도가 낮다는 말은 토지가 즉시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뜻이야. 이 성숙도란 토지가 얼마나 즉각 건축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는가, 이걸 성숙도라고 하고요. 성숙도가 높은 토지가 성숙지, 성숙도가 낮은 토지가 미성숙지인데요. 이제 성숙도가 높은 토지는
도심에 있는 토지죠. 도심에 있는 토지는 즉시 바로 건축이 가능하죠. 시간이 흐를 필요도 없고 비용을 투입할 필요도 없이 즉각적으로 건축이 가능한 토지가 성수도가 높은 성수지가 되고요. 외곽에 있는 임야라든가 농지 같은 경우는 즉시 건축을 할 수가 없어. 지반이 약해가지고. 그러니까 충분한 시간이 흐르거나 또는 일정한 비용을 투입해서 산을 깎아가지고 형질 변경도 하고 이렇게 해야 건축이 가능해지죠. 이런 토지는 성수도가 낮고 그런 토지를 미성숙지를 한단 말이야. 근데 즉 이걸 평가하고자 하는데 성숙도가 낮다의 말은 전혀 개발되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개발되기 전 미개발 토지에 가깝다는 뜻이죠. 그럼 개발 후가 지금 택지고 개발 전이 농지 아닙니까? 이런 경우는 이제 개발 전이 농지로 보고 평가하는 거야. 또 뭐 똑같은 말인데 속도가 완만하니까 이제 성숙도가 낮다는 거거든요. 속도가 느리다 이게 뭐냐? 농지에서 지금 택지로 용도가 바뀌는 중이란 말이야. 근데 3년이 지난 데 있잖아요. 요만큼만 택지로 바뀌어 있어. 요만큼만. 3년이 지났는데도. 근데 이 전체를 택지로 보고 평가하는 건 말이 안 되겠지. 이렇게 아주 느린 속도로 속도가 완만하게 용도 전환이 이루어지거나 어느 성수도가 낮을 때는 변경 전의 종별인 농지로 보고 평가하라 그 말입니다. 자, 이것도 최근에는 뭐 시험에 자주 다루거나 그러진 않는데 옛날에는 이거 아주 자주 나온 거야. 후보지나 이행지를 평가할 때는 원칙은 용도가 전환된 후, 용도가 바뀐 후의 종별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는 거예요. 다만 성수도가 낮은 후보지, 성수도가 낮거나 속도가 완만하게 용도 전환이 이루어질 때는 용도가 변경되기 전의 종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여기까지 해서 후보지와 이행지의 개념을 숙지해서 비교해 두고 4번의 필지하고 핵지부터 칠판 지우고 좀 쉬었답시다. 고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 민법을 강의하고 있는 양민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거는 공인중개사 자료를 쉽게 다운받는 꿀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공인중개사를 공부하다 보면 방대한 양의 자료를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을 일일이 다 출력을 하시거나 보관을 하는 데는 불편함이 따르죠.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핸드폰을 쉽게 활용할 수 있는 꿀팁을 준비했습니다.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보거나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이 네이버 밴드를 활용하는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네이버 밴드라는 어플을 다운받습니다. 가장 먼저 안드로이드 버전은 플레이 스토어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네이버 밴드를 검색하시고 다운 혹은 설치를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2단계, 밴드 어플에서 공수모를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밴드 어플을 누르시면 위쪽 상단에 보시는 것처럼 돋보기 모양의 아이콘이 보입니다. 이 돋보기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맨 위쪽에 하얀 공백의 검색창이 생기는데요. 이곳을 눌러서 공수모 이 세 글자를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는요. 해당 공수모 밴드를 들어가 주시면 됩니다. 이 밴드는 공인중개사를 공부하시는 수험생들을 위한 밴드입니다. 수험생들을 위한 시험 정보나 자료가 업로드되어 있어서 공부를 할 때 활용할 수 있는 밴드입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강의와 관련된 공지사항이나 최신 자료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4단계) 또 다른 꿀팁 모바일 일일학습법에 대해서 소개드릴까 합니다. 이제 핸드폰으로 짬 시간을 활용하셔서 공부하는 학습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페이지에서 뒤로 가기를 누르시면 처음 보셨던 페이지가 뜹니다. 여기서 내려가 보세요. 모바일 일일 학습이란 코너가 보입니다. 이 부분을 누르게 되면요. 매일 한 개씩 핵심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문제가 업로드되어 있고요. 더 아래로 쭉 내려가시면 정답과 해설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맨 아랫부분을 보시면 이렇게 댓글 쓰기도 남길 수 있으시죠. 스마일 부분을 눌러 좋아요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짬을 내어 스스로 학습한 뒤 모르는 부분을 질문할 수도 있고 하루 동안 공부했던 것을 정리하시거나 공부한 소감을 적어 놓으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과정과 같이 공수모 밴드에 가입하신다면 다채롭게 업데이트되는 양질의 최근 자료들을 접하시고 활용할 수 있습니다. 꼭 가입하셔서 좋은 자료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에는 부동산 실무, 일반인들이 어떤 도움을 받기 위한 관련된 밴드에 대해서 소개를 시켜드릴 건데요. 일단은 검색창에다가 365 부스라고 치시면 돼요. 365 부스인데 365일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예요. 네이버 밴드인데 365 부동산 스터디라는 밴드 일단 이거 클릭하시면 현재는 이제 4만 명 정도 되는 밴드인데요. 우리가 일반인들이 어떤 부동산 정보를 습득하는 데 있어서 이 정보를 얻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어딘가를 찾아본다고 해서 잘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어떤 전문가들이 하는 말들이 친밀성이 있는 건지 아닌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믿을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보를 그래도 좀 손쉽게 찾아볼 수 있게끔 저희 이제 이 밴드에 구성된 전문가들이 정보를 좀 제공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마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거고요. 내가 부동산 중에 토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상가를 좀 알고 싶다, 또는 나는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청약이 좀 궁금하다. 근데 그게 솔직히 어디 가서 물어보거나 어떤 정보를 찾기 쉽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만들어진 밴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365일 내내 부동산을 어떤 공부한다는 취지로 밴드에 들어오셔서 질의응답도 하시고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예를 들어 문의를 하시면 저희가 관련된 정보를 또 제공해주는 그런 밴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밴드냐면 한번 보시면은 지금 현재는 공지사항이 제일 먼저 나올 건데요. 이 공지사항은 기존에 있던 오프라인이 어떤 강좌가 있으면 그 강좌에 관련된 거 세미나라든지 그래서 평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접하지 못했던 강의들 있죠.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공지를 좀 하는 그런 내용들이고요. 하나 좀 더 올리면 자, 이제 우리 교수님이에요. 교수님 중에 상가 교수님이 최근에 예를 들어서 법이 바뀌었어요. 법이 바뀌게 되면 최근에 바뀐 법이 이런 바뀐 법이 있으니 중개업을 한다거나 투자를 할 때 좀 유의해서 알아보시면 좋겠습니다라는 거를 올려놓을 거예요. 기존에 올려놓은 자료가 있으면 또 찾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해서 계속 밴드에서 소식을 받으시면 실전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부동산 관련된 내용 중에서 하나 더 보시면 이제 랜드프로에서 직접 우리 프로그램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부동산 까발리기, 부동산 부티크 이런 TV 관련돼서 부동산 팁 있죠. 예를 들어서 청약을 받아야 되냐 말아야 되냐, 지금 강남권 아파트를 투자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정보를 쉽게 여러분들이 접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관련된 것들을 시대에 맞게 흐름에 맞게 부동산 시장이 이제 요동치면 내가 지금 집을 팔아야 되냐 사야 되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정보를 들을 수 있는 밴드니까 시간이 나실 때마다 자주 들어오시고 저도 자주 들어가서 좋은 정보 남겨드릴 테니까 자주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저는 부동산 공법하고 부동산 토지 투자를 강의하는 고상철이었습니다. 자주 밴드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